그러면 저희 투자주식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이측과 김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신산업 투자 유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중에는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 모드나 아니면 잠시 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투자 유치 세션 시작하기 전 저희 앞에 앉아 계신 제가 그 세션 역할 참가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션 좌장을 맡으신 서울대학교 아시아 에너지 환경 지속 가능 발전 연구소 김인환 연구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희 발표자님이시고요. 유인상 LG CNS 미래전략부 스마트시티 사업 담당님이십니다. 다음은 아주 멀리서 오셨어요. 스페인에서 오셨는데 차비에르 빌랄타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스마트 전략 실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저희 제주도 미래전략 국장님이신 노희섭 국장님이십니다. 다음에는 토론을 해주실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 윤용진 카이스트 부교수님이시고요. 싱가포르 난양공대 겸임 부교수님 소개합니다. 자, 먼저 저희 이제 이런 행사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저희 특별자치도 양기철 관광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아일랜드 기반 신산업 투자 유치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멀리 스페인에서 참석하신 차베르 빌랄타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청 스마트 전략 실장을 비롯한 아까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만 좌장을 맡아주시는 김윤환 연구원님과 그리고 발표해 주실 유인상 LG CNS 단장님 그리고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님, 윤용진 카이스트 교수님 그리고 노희섭 국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청정한 환경과 그 속에서 창조적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영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삶과 일의 균형을 찾기 위해 이주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 잊어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제주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민과 지역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아일랜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 연간 약 1,5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과 소비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관광객들의 적시에 안내하는 시스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는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기술을 융합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세션에서 제주형 스마트 아일랜드와 관련해서 미래 가치를 논의하고 이를 통한 제주의 투자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 세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 투자 유치 현황에 대해서 저희 투자 유치과 김시형 투자 유치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수발시청 투자유치 팀장 김시형입니다. 오늘 제주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제주의 투자유치 현황, 다음은 투자 환경, 다음은 제주의 투자 환경 인센티브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투자 유치 현황입니다. 제주도의 전체 면적은 대한민국 전체 영토의 1.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69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도에는 총 3개의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지역이라 하면 LA 휴양단지, 신화역사공원, 녹지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되겠고, 이 3개의 지역의 총 면적은 170만 제곱미터로 투자 완료 시에 유입되는 총 FDI는 16억 600만 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고, 고용 창출 효과는 7,960명에 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는 총 44개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총 면적은 1,382만 제곱미터에 달해 그중 외국인 투자지구는 총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규모에 대해 있어서는 산업초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FDI 통계가 집계되는 1977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FDI 누적 총액이 40억 4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4조 8천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현재 기준으로 총 206개의 외국인 투자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 투자된 FDI 투자 도착 금액을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버뮤다, 홍콩, 중국, 몰타, 싱가포르가 약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 국가의 투자 유치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숙박 음식점업과 콘도와 호텔 등이 부수산업의 78.9%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구매의 FDI 통계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FDI 조착의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한 후에 2008년부터 감소되는 추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 FDI가 지난 10년간 대부분 유입되고, 다양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대주의 투자 유치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도에는 각각 도착 기준 9%를 초과되어 역대 제주 최대 FDI 실적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8개 지자체 중에서 2년 연속 3위였고, 전국 GDP 1%의 경제 규모를 가진 제주도가 대한민국 전체 FDI 7 내지 8%에 달하는 수준의 외자 유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투자 유치입니다. 국내 기업은 현재 68개 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주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IT, BT 업종이 많고 제주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많은 종사자들은 제주의 자연 환경이 창조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의 투자 환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지정과 2006년 특별시도 출범을 통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환경과 투자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전 세계 169개국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한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의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대주 투자진흥지구와 같은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정주 요건으로서 동북아 교육 허브를 지향하는 제주 영어 교육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현재 사회 국제학교에 3,84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선도 도출로서 2018년 기준 전기자동차 1만 5천 대가 넘는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어 이런 보급률로 전국 1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타 지방보다 빠르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경제 성장과 고용률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저희들은 유수한 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을 활용하여 화장품, 식품, 음료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 화면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출항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하는 투자진흥지구는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차등없이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총 24개업 중에 입주장업체에 한해서 가지고 500만 불에서 2천만 불까지 투자를 하면 법인세와 지장세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저희들의 경우 도지사의 개발사 승인 얻은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및 관광지 내에 휴양 목적 체를 실현해 가지고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에 5원 이상 투자하고 부동산을 매입한 후 5년 이상 보유하면 영구적인 천자액을 얻는 F5 비자가 투자자 및 도망가족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인센티브는 화면을 활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슬라이드 상으로 나타난 비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2030년을 목표로 저탄소 섬으로 제주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30년도에는 도내 전기차 75%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과 민간 주주의 투자를 통한 풍력 개발 계획, ESS 활용 비즈니스 모델 확산 등 제주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및 산업육성 정책들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민간산업 투자의 기반 조성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그 투자유치 홍보 브로셔를 참조해 주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우리 투자 관련 상담은 투자유치과에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지 세션을 좌장이신 김인환 연구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 섹션이라서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걸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인덱스 정도의 어떤 정보는 주고 하는 게 나을 듯 싶어서 아마 국장님하고 이제 담당 팀장께서 먼저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발표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유인상 단장님이 15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은 각각 7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그 30분에 대한 거는 교차 토론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상 단장님 바로 발표 들어갈 건데요. 간단한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 유인상 단장께서는 LG CNS의 스마트시티 사업 담당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요. 2002년부터 컨설턴트를 시작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티머니 시스템 그거에 대한 총괄로 구축을 했고 2010년부터는 스마트 교통 사업 단장 그리고 2017년에는 그 대한민국 공항 한림원에서 대한민국을 빛낼 100대 기술 주역 중에 스마트시티 분야 담당 추천을 받았고요. 현재는 대통령 직속의 그 4차 산업 그 위원회 산하의 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스마트시티 분야나 투자 유치와 관련된 현장 경험이 제일 풍부한 그러한 단장님이십니다. 예, 단장님 1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유인상입니다.
그 오늘 뭐 훌륭한 패널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시간을 잘 준수해가지고 15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LG CNS는 그 사실 작년에는 JDC와 함께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을 지금 진행한 바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제주도에서 쓰시는 티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동북가시리에 에너지 사업을 투자한 바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 중에서는 그 제주도에 가장 깊은 이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이제 훌륭한 패널분들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어떤 그 논제를 조금 한번 띄운다는 측면에서 오늘 소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틀은, 이 세션의 타이틀이 New Investment Opportunity잖아요. 그래서 혁신적인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가 어떻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발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제주도의 주요 현황에 대한 이해 간략하게 한번 해보고요. 그럼 사실 뭐 투자를 유치한다는데 투자 유치에도 사실 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경쟁자들은 좀 어떤지, 그리고 해외 경쟁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투자 유치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2주 전에 일주일 내내 그 네덜란드의 그 스마트 시티 그 벤치마킹하고 투자 유치 관련된 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간략하게 한번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 시티 뭐 제주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 이 제주도가 수많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하고 약간의 거리감도 없지 않아 좀 있다는 좀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냉엄하게 좀 인정할 건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제주도, 여기 많은 분들이 제주도 분들이니까 외부에서 인식하는 제주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형적 특수성으로는 공간적 제약이 있고 자원의 제약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미려한 자연 경관을 좀 가지고 있다, 랜드스케이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뭐 투자 유치 팀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시도별 경제 개인 소득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고요. 계획 도시인 세종을 제외하고는 인구 순 이동률도 가장 높은 곳이죠. 그리고 인구가 연령대별로 어떻게 지금 유입되고 있는지도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경제 인구 성장 측면이었고요. 예, 다음은 또 도시 문제 측면인데, 그럼 제주가 문제가 전혀 없이 지금 아주 그로스를 잘하고 있느냐, 성장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하고 생활안전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상당한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풀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아일랜드라는 것이 이코노믹 그로스, 경제 활성화의 포커스만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 문제를 어떻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잘 풀어나가냐도 상당히 중요한 축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도시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생활 폐기물도 뭐 가장 높죠. 그리고 이제 교통, 에너지, 환경, 문화관광, 안전 방제, 생활복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서비스 중요도는 위에 보신 노란색 표시처럼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이후에 에너지 환경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 제주도민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환경과 에너지의 만족도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도민의 디맨드, 수요가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에너지 환경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전국 대비해서 가장 높은 지자체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가 사실은 이제 지향하는 비전을 놓고 보면은 2030년까지는 신재생 발전 100% 전환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고요. 전기차 100% 보급해서 세계 1위 탄소 경제권 도시 구현하겠다 돼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종 에너지 부문별 소비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전국 말고 제주도 거 오른쪽 거 보시면 실질적으로 수용가 소비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수용가 쪽에서 탄소 저감 활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수송 부분은 항공 해운은 사실은 개선이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개솔린을 써야 되는 것이니까 도로 영역은 전기차 전환하면서 같이 전환될 수 있을 거라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에너지 환경 부분에 지금 이 현황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제주도에 도대체 어떤 산업이 와야 되나? 아까 우리 투자 유치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 교육학교 많이 들어오면 제주도가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가 되는 것인가? 예. 지금 첨단 도시 1부지 있고 조만간 2부지 또 개발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첨단 IT 산업들이 들어오면 제주도가 좋아지는 것인가 이렇게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고요. 2주 전에 네덜란드 갔었는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도시 3개를 꼽으라면은 암스테르담을 꼽습니다. 암스테르담은 항공이 가장 뛰어나니까 에어포트라고 얘기하고요. 거기 항만이 아주 훌륭한 데가 있습니다. 노테르담이라고. 그러니까 스마트 그 포트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로테르담이 있는데 로테르담은 시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덜란드 여러분이 우리 박지성이 있었던 데가 아실 거예요. 에인토벤 아실 건데 에인토벤이 원래 필립스가 있던데요. 근데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에인토벤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예. 에어포트도 시포트도 아닌 브레인포트입니다. 그래서 지식 첨단 산업들을 좀 다시 해야겠다. 대기업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베드를 계속 내주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자국 기업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우리 제주도에서도 좀 벌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전에 네덜란드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제주도가 에어포트 갖고 있죠. 시포트 갖고 있죠. 근데 브레인포트 관점에서 지식산업 측면에서는 현격히 약점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데이터 기반의 미래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뒷부분에 우리 뭐 노희석 국장님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는 그 흔한 데이터 센터 하나도 없다. 근데 데이터를 모은다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건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어디 있는지 좀 더 명확히 인지하고 수요 기반의 투자를 먼저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진단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냉엄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포틀랜드, 스몰랜드, 오스틴, 교토 이런 부분들도 다 특화해가지고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한 겁니다. 원희룡 지사님 계시고 여기 뭐 JDC도 있고 많죠. JTP도 있고 제주도가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에너지 환경, 카본 플레이 아일랜드는 알겠는데 그럼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서 도의 예산과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냉엄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슬로건하고 액션 아이템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 유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왼쪽이 죄송합니다. 왼쪽이 제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미래 비전, 제주 산업진흥계획, 일자리 정책. JDC도 사실은 뭐 국토부 산하게 합니다만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접점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공통 영역, 환경 에너지 부분, 스마트 시티 실증 단지, 전기차 시범 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 교육 도시도 있죠. 첨단 과학기술 단지도 있고. 이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포커스가 어디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적어도 2개, 3개의 아까 묶음으로 가져야 된다. 에어포트, 시포트, 브레인포트 같은 컨셉이 좀 나와줄 때가 됐다. 그냥 막연하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를 계속 디클레어하게 선언할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지역 기반 성장 아이템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냉엄하게 살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창업하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합니까? 이랬더니 살만한 도시가 주거 정주 환경이 잘 아직 안 갖춰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 왼쪽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구역이 많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도 역시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내에서 과연 그럼 우리 경제 자유구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느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경제 자유구역들이 최근에 이뤄놓은 어치먼트 성과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렸고요. 일본 오키나와는 관광 거점의 도시로 했죠. 일본 오키나와 관광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제주도는 관광을 지향하는 도시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홍콩은 아까 이제 홍콩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 홍콩은 금융 중심이죠.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이 있습니다. 도시면서 국가인데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텔리전트 네이션이라고 하는 국가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년을 인텔리전트 비전 네이션을 지향하다가 글로벌리 지금 다 스마트 시티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마트 시티이면서 네이션을 지향하기 때문에 스마트 네이션 비전을 만들고 도시 전체를 3D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시민 참여의 공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 하이난은 개발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갔죠. 그러다가 환경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 쪽으로 이제 전환한 케이스고요. 제가 사실 네덜란드 가기 전에 프라이부르크를 꼭 가고 싶었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세계 환경 수도의 대표적인 도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쭉 5개를 한번 꼽아봤는데 제주도는 그러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저것 다 같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여러 개를 지향하더라도 투자 유치가 사실 용이한 것은 아니니까 큰 고민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투자 유치 방안 아까 외자 유치도 잘 FDI 잘 말씀해 주셨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건전 자본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고요. 국내 자본 유치도 저는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다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제가 밑에 이렇게 출처를 다 제시해 드렸는데 제주도 안에 이미 이러한 것들을 하자라고 다 페이퍼워크가 다 끝나 있어요. 제가 쭉 다 여기 와서 발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야 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여기 많겠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이제 제 발제 시간이 딱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 랩업하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많은 문제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도시라는 것이 원래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도시 문제들이 어떻게 오픈돼 있나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덜란드 같더니 암스테르담은 도시 문제를 전부 다 오픈했더라고요. 철저하게 분석 다 오픈해가지고 그 도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갖고 와봐 이렇게 했는데 그 풀 수 있는 어프로치마저도 다 오픈해가지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그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왔더니 그나마 좀 미세먼지 좀 거쳤는데 제주도의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측정해서 그럼 어떻게 알려줄 거냐,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다 오픈하면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 먼저 와서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민특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갖고 오면 매너핏을 주게 돼 있는데 아이디어를 가져오면은 지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공모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아이디어를 갖고 오지 않아요.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태까지 탑다운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얼마 전에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전국에서. 48개 광역시와 기초단체가 다 오프라인 해가지고 지금 6개 예비 후보 뽑았거든요. 광역 3개, 기초 3개. 근데 여기서 국토교통을 놀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출연연들 통해가지고 RFP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지자체에게 15억 원 정도 마스터 플랜 올해 주고 내년에 1등하는 지자체에 300억에서 500억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스스로는 못하니까 죄송스럽지만은 민간기업이랑 짝을 지어서 컨소시엄에서 아이디어 갖고 와라 그랬더니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나중에 민간기업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마스터 플랜을 다 공짜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딱 놓고 봤더니 국토부가 놀랄 만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6개 선정했는데 국토부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탑다운 예산을 거의 다 줄이고 바텀업 예산에 다 넘겨줘야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제보다 기업하고 지자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니까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바꾸는 체제로 좀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아일랜드는 시빅 시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중요한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사실은 잘 안 보이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도시 문제를 스스로 내가 참여해서 해결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계정이 계속 만들어지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이게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스마트 시티가 IT 하는 사람들은 리얼 타임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양방향 통신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스마트 시티는 사실은 우리가 도시가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계속해서 한 5, 6년 정말 스마트 시티만 연구하고 보니까 스마트 시티는 딱 2가지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있더라고요. 글로벌로 이미 그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가 economic growth,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시티입니다.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예산을 계속해서 딴 데다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죠. 대한민국 지금 위기잖아요. 부울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산단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나라의 예산과 스마트 도시 문제 해결의 포커스 중에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경제 활성화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자리가 투자 유치라는 것이 결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제주 특별자치도의 부흥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sustainable development예요. 에너지 환경을 얘기하지 않고 더 이상 스마트 시티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그런데 저도 이제 세계적인 그 생태 도시학자, 그 한국에 나온 생태 도시학자 고주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일주일 동안 고주석 교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벤자민인데 벤자민, 너 이 생태학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이컬로지잖아. 이컬로지, 생태학. 너 경제가 뭐니? 이코노미지 않습니까? 이코노미 경제하고 이컬로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가장 근간이 되는 이컬로지가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에코.
에코, 가정, 생태, 환경. 에코노미는 가정을 다스리는 생태를 다스리는 너미, 법칙이고요. 이콜로지는 이컬로지, 그 로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컬로지컬,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하고 에코노믹 그로스가 궤를 달리하지 않는 것이다.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가 나가야 될 방향이 에너지 환경 관점에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선도적으로 잘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이코노믹 그로스를 위해 경제 부흥을 위한 투자 유치도 도시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만 마련해 준 민간 기업이 들어옵니다. 서울시 교통카드도 서울시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LG가 자본금을 내고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시는 뭐 했냐? 그 대신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개선해줬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할 일은 법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전국에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주도에 어떻게 선도적으로 끌고 올 거냐. 그러면 지자체의 민간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경영권은 민간 기업에게 넘겨주는 게 맞고, 다만 데이터와 같은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권을 넘겨줘서 경영 합리화를 시켜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제가 랩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대한 많은 분량의 자료를 15분 내에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예, 제가 요약은 하지 않고요. 이따가 토론할 때 집중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샤벨레트 발라타, 예, please. 이분은 그 스페인에서 오셨고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관점에서 아까 유 단장께서 얘기했던 경제 성장과 지속성, 그런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마트시티의 중소기업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제 부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직접 투자 유치도 담당하고 계시고 바르셀로나나 뉴욕에서 투자 유치나 이쪽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비행기를 타서 스페인으로 지금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go star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t's a pleasure, real pleasure to be here. And thank you to the province of Jeju for inviting us to share our knowledge, our ideas about how the smart cities are an important factor for economic development, for economic activity. We're going to talk more from our experiences, our companies, and what we have seen in our everyday work than from data, although I'm going to combine both of them. Because what we usually hear from the smart city is the municipality view, of course, the city view. The city view is looking for energy savings, for efficiency, for new policies and development of e-administration, and to have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city. That are the logical objectives of a smart city. But then there is another point of view, which is the effects that it has on on the economic activity. On economic activity, we see that traditional companies, traditional suppliers of the city go digital because of this transformation towards a smart city. We see new entrants. We see companies that were focusing on other markets that all of a sudden see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them in the city, let's say, market. We see the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verticals. A company that deals with traffic lights can cooperate with a company that deals with the management of water or the distribution of water. And this is very important, we have seen that this is a great startup generator. We have seen a growth,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of many startups related to the smart city movement. Of course, it adds quality jobs. We're going to see that as well. And at the last but not least at all, on the contrary, this sector puts people at the center of the objective of its activity. You will say probably all of them are, yeah, but in the city case, that's very, very clear. When we talk about solutions, we think about this type of solutions, and we've all heard about what technology can do for cities, but many times what finally happens is this. Lots of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with clogged highways that divide our neighbors and our neighborhoods. This is El Cairo, by the way, but we can see that in Barcelona as well. So you see a clogged traffic jam. This is Hong Kong. We see that all over. So investing in cities, investing in infrastructure, investing in smart cities is not always a sign of success. And I'm going to show you some information later about that. But it'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at we all, or mostly all, live in cities, and that's going to increase with years. So that means that the challenges of the UN, our global challenges, our UN development goals are very much related with what is going to happen in our cities. So if we want to solve all these problems, we want to tackle them from the cities and with the help of technology and thus smart cities. This is a research we did, not we, but it's done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on the effect of infrastructure on GDP growth and profits for the economy. Not always th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reacts or provides further growth to the economy. And that has happened, unluckily, and I put this example because Spain, as you see, is in the negative side. Why is that? We invested heavily, for instance, in high-speed train. We are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with the more extensive high-speed network after China. China is the first. It didn't add really to the economy because the real problem in Spain was mostly the surroundings of the city and how people could commute every day in and out of the cities. So in this case, we have a very clear example of how investing in infrastructure is not always the solution. On the contrary, another aspect that we can see here, which is not infrastructure investment, but regulation. This is the effect of the congestion charge in Stockholm on the children's health and counted by the number of children that had to go to emergency rooms 0 to 4 years old because of pollution. So when Stockholm decided to limit the amount of cars that enter every day in their city, just for congestion reasons, the effect was on the health side, which is an amazing, again, effect of what a smart city is all about. This is our statistics, because in fact, what happens is that nobody knows exactly how many companies are related with the smart city sector. It doesn't exist. Statistically, usually it doesn't exist. There are different verticals: water, mobility, energy, safety, etc., etc., etc. Then we did some research on that, and the amount of companies that we found was quite impressive. So, this is the analysis. I'm not going to. But finally, that's 5 years ago in Barcelona only, Catalonia, our region, we found 270 companies that were selling more than 7 billion euros in revenue, and they had 116,000 workers. Okay, they were selling more than that. Not all of their business was a city-related business. Okay, but that means that the cities generate a great sector, and if we add technology to that, we are really helping our economy to improve and change. In our case, the attraction of investment really lands in an area that it's highly diversified. Okay, so it's we share with Jeju the tourism sector. For instance, I don't know if you are aware that out of the third more visited city in the world, New York, Paris, third one, Barcelona, which is amazing. It's an amazing amount of number of tourists that visit us. But in any case, we also have other sectors that have been growing little by little from last century, because it's a very
industrialized area. So lately, what we have seen is that from the industrial, let's say, big investments,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we are following the trend of attracting more and more innovation-related type of investments, which is what probably is going to happen everywhere. And that needs infrastructure. And we are talking here about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infrastructure. So if we want to attract investment, if we want to land in investment, we will have to collaborate and we will have to find this type of university solutions, this type of technological centers, this type of research centers that are going to make connections. I'm going to go quickly through that. These are some of the solutions of some of our companies, but just to illustrate how companies change, this is a company that's a traditional bus company that nowadays, the chairman was telling us, I used to employ usually bus drivers, but now, additionally to that, I employ mathematicians that calculate the best route, because this is an on-demand type of bus that just follow the routes when there is enough demand through an application. So the company changed not slightly, but very much their focus towards serving an on-demand and real-time customer base. We have another company here. This company is now almost 300 people. 5 years ago, it was 3 engineers. These people grew with the concept of Sentilo, which is a platform that controls all the sensors in Barcelona through an open platform. So we see here the system, which is not only these companies I'm telling you about, it's not only the universities, not only the technological centers, it's all of it. All of it is what you need to really be successful in the smart city arena and in the investment arena. And last but not least again, the startups. We have around, in Barcelona and Catalonia region, 1,400 startups. 140 of them are dedicated to smart city, which tells us how this factor of the city, this activity of public pull from the economy is important to attract and create new companies, new investments.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investment and this is attraction of companies. And well, just some numbers. I'm not going to do a lot of emphasis on this, but just remember that Catalonia, for instance, in the last 5 years, is the region number 3 in Europe in terms of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 So all this environment helps to this type of success. I would say that smart city itself doesn't bring big names of big companies doing big investments. We haven't seen that, but we have seen this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companies. We have seen this increased competition and increased collaboration at the same time, and we have seen this growth of startups that has created this environment. This environment helps something very, very critical, which is to attract talent. And talent is the new oil for cities in the world. Some technological investments, probably only ABB is related to smart cities in this case, but in any case, laterally, many of them are digital business and many of them are important to grow the overall concept. I'm out of time? Okay, just to finish, a reminder, this is a business that it's focused on people. And I would like to finish with that. And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 최소한 비행기 타고 온 시간에 100분의 1이라도 발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 죄송합니다. 저기 어디 소리가 나는데. 아니 온도가 너무 저 냉방이 예. 좀, 아, 예.
어디 잡음이 좀 나는 것 같죠? 예. 아,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우리 노 국장님 소개를 할게요. 다음은 이제 노 국장님 미래전략국의 노희석 국장께서 발표할 시간인데요. 전국에서 최연소 국장이면서 개발자 출신의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베이스도 있고 이제는 어떤 정책적인 베이스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확대하고 제주가 4차 산업이든 스마트시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그리고 그걸 통한 다양한 어떤 투자 유치와 연관된 산업군에 대한 서비스까지 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주도 투자환경 PT 마지막 장에 보니까 제주의 비전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그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유엔의 SDG 6개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노희석 국장입니다. 네. 그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부분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변화나 아니면은 전략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데이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스마트 아일랜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섬이니까 이런 스마트 시티 모델을 추진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섬이죠. 섬인데 작지 않습니다. 서울의 3배입니다. 넓이가. 섬이라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도시가 없어서 오염된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발생이 거의 적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데이터를 통한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부터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입니다.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와이파이들이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약 5,000개 이상의 와이파이 존이 구성되어 있고요. 제주도에 들어와서 최초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는 프로파일을 모읍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뭐 성별이 뭔지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내의 모든 버스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관광지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이 와이파이는 단순하게 인터넷 액세서빌리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것은 중국인들의 주요 이동 경로이고요. 뭐 오른쪽은 이제 한국 관광객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데요. 국가별로 관광객들의 이동 패턴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저희는 모든 버스에 와이파이가 달려 있는데요. 이 버스에 IoT 장비를 붙여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기업과 함께 국가 R&D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오차범위 15cm 미만의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개발을 했고요. 그것과 함께 센서를 붙여서 버스가 정해진 경로를 정해진 시간에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버스들의 실시간 정보인데요. 동영상이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IoT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버스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긴급 제동이나 아니면은 그 충돌 방지 장치들을 자동으로 가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의 이동 상태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버스의 드라이빙 퀄리티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속을 하고 있느냐, 차선을 이탈하고 있느냐,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느냐, 이런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에 저희가 미세먼지 센서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환경 정보들을 같이 수집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국가 중점 데이터로 지자체 최초로 제주도가 개방을 하게 됩니다. 네. 기상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죠. 섬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일기 변화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기상 센서들을 촘촘히 까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고정형 기상 센서로부터 나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동형 센서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정 분석하는 구조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개방돼서 민간 기업들이 뭐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들이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교통, 관광, 쓰레기,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네, 모으는 이유는 행정적인 정책 구성 시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오픈을 해서 민간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들은 계속 늘고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들은 그 제주 데이터 허브라는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은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 리포트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기관 중에 국가가 지정한 빅데이터 전문 센터입니다. 이 산하에 저희는 민간 협력 랩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이나 아니면 관광 쪽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회적 문제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합류해서 저희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들과 민간의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협력 체계들을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스마트 시티는 커넥티드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공공에서 추진해야 되는 서비스들도 있지만 규제 완화나 아니면 법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 제주도에서 스마트 시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한 트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향후에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와 협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미래전략국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스타트업하고 연계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중심으로 했고요. 이따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은 서로 교차 토론할 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이영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영성 교수님은 환경대학원에 계시지만 원래 가르치고 있는 거는 지역계획, 지역경제 쪽이시고요. 매일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먼저 해드립니다. 국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뭐 비시 분석이나 정책적인 타당성,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쪽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떤 입지, 산업 입지나 어떤 가성비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 육성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환경대학원에 있습니다만은 도시 경제 또 기반 시설, 산업 단지,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게 지금 표가 숫자가 좀 많아서 일일이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인구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있고 2020년 물론 내년입니다만은 2020년부터 2045년까지 통계청이 추계한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구가 워낙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담고 있는 이 정보와 시사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긴 한데 먼저 오늘 이제 제주도의 투자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것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인구 증가율은 61.2%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이 81%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은 상당히 양호한 것이긴 한데 제주도가 얼마나 괜찮은 인구 증가를 보인 거냐 하면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이 비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인구 감소를 어마어마하게 겪었는데 여기서 비교했을 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제주도가 홀로 도야청청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2020년에서 2045년까지 놓고 보면은 전국의 인구는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1.8% 감소하는데 서울 상당히 많이 감소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세종시는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대단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2020년부터 2045년까지 이 미래 인구 예측을 놓고 보면 유일한 절대적인 승자는 아마 제주도일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에 이게 표가 저쪽에 가장 중요한 제주도가 잘려 있네요. 근데 색깔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한 장의 슬라이더도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일자리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일자리 증가를 놓고 보면 35%가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산업들은 다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산업군에서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송 영상, IT 서비스 이런 것들인데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이 칠해진 것은 전국 평균보다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겁니다. 이거 갖다가 광역시도 다 놓고 보면 먼저 대구, 광주 비수도권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죠. 색깔이 어떤가요? 파란색은 다 평균보다 못하거나 감소한 도시 다 파란색입니다. 다 엉망입니다. 전북, 전남 다 엉망이죠. 경북 다 엉망입니다. 경남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색깔이 많이 있는 데가 전체 유일한 건 아닙니다만은 수도권입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도 인천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경기도 굉장히 좋죠. 근데 경기도는 상당 부분은 이제 서울에 있던 기업들이 판교로 넘어간 효과로 봐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알찬 정도까지 보게 되면 사실상 서울이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알차게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제주도가 다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거의 모든 산업,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도 전통적인 산업 측면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더 나와 있네요. 제주도는 한마디로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일자리 증가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인구 증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측면에서도 제주도가 유일한 절대 승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일자리 증가를 놓고 보더라도 제주도가 사실상 가장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양과 질 측면에서 서울이 압도적인 승자입니다만 근데 이제 제주도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오늘 이게 왜 넘어가는 게 혹시 가능하시면 그다음 슬라이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컴퓨터 하시는 분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예. 아니요. 저 잠깐 과거로 데려가
전 앞으로. 좀 천천히. 요거 다음. 네. 이것은 이제 약간 조금 다른 스토리인데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생산성입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라고 저희 분야에서 부르는 건데 GDP는 부가가치죠. 근데 부가가치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노동 투입에 의한 거, 자본 투입에 의한 거, 그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능력. 그게 이제 총요도 생산성인데 2006년에 총요도 생산성이 있고 2016년에 총요도 생산성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 많은 숫자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2006년 대비 2016년 보시게 되면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역이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다 마이너스이고. 근데 그러면 전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얼마나 덜 감소하느냐, 얼마나 더 많이 감소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인데 이 가운데서 또 나름대로 잘 선방한 게 서울특별시인데요. 서울시 보시게 되면은 3.6%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방한 것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보시게 되면 3.5%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 이 제조업의 구조조정을 격렬하게 겪고 있는 울산광역시 보시게 되면은 25% 감소했고 전라북도 전라북도 다 엉망이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도의 절대적인 총요도 생산성의 수치입니다. 2016년 놓고 보시게 되면 절대적인 생산성이 가장 좋은 게 여전히 서울인데 제주도는 쭉 보시게 되면 1.32죠. 제주도보다 낮은 데가 전라북도 하나 있고 강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좋은 메시지긴 한데 기존에 워낙 생산성이 낮은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자, 일자리 수 증가는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에 못지않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의 생산성은 도드라지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상당히 정체된 모습에서 나아지지 않는 거죠. 악화되는 건 덜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절대적인 양적 측면에서는 인구도 좋아지고 있고 일자리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 미래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산업에서 왕성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근본 체력의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은 많이 증가했는데 근력과 뼈는 단단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 아쉬운 상태인데 그럼 뼈하고 근력이 단단해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밖에 없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서울에서 이와 같은 산업들이 어디에 많이 증가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남에서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낙후되어 있는 생각보다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인 강북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아마 스페인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상당히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통적으로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의외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산업의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생의 효과가 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 지역들에서 지금 신산업들이 주도되고 있는데 그 지역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다 서울의 강북 지역입니다. 변화의 증가율이 가장 빠른 지역들이 다 서울의 강북 지역들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에 비했을 때 굉장히 쇠퇴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쇠퇴를 벗어나지 못한 그렇다고 하면 신산업들의 일자리 증가가 왜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무엇이 원인이 돼서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저렇게 신산업의 기업들이 속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작지만 하지만 증가력이 빠르다 했을 때 저는 아까 이제 김인환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미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가성비 높은 도시적 매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성비 높은 도시적 매력. 서울의 강북 지역이 강남과 비교했을 때 뭐가 매력적인가요? 집값이 쌉니다. 임대료 저렴합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역사문화 경관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한옥에서 뭐 서촌이다 북촌 이런데 젊은 애들이 가서 한옥에 세팅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기자기하게 이쁜 그런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홍대에서 이 밤에 클럽 문화 있고 음악이 있고 또 여러분들 대학로 가시게 되면 연극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대학이 많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랑 후배들이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 좋은.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 산업들이 어디 좋아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201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역 경제학에서 인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고 했을 때 미국의 경우에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뉴욕. 그다음에 아마도 바르셀로나라든가 카탈루니아도 이런 식의 풍부한 역사적 자원들, 대중교통, 환경적인 점들, 재미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주도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제가 세종국가산업단지 특화계획의 연구체육을 맡고 있어서 세종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요 슬라이드도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것들이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쪽은 이제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 위에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전통적인 산업들입니다. 여기 비록 첨단 수송이 있습니다만 대략 그래도 말은 첨단입니다만은 대략 전통적인 산업들인데 이 산업들은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우면 갈수록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고 굉장히 상관관계 높습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제주도가 키워야 되고 우리나라도 키워야만 되는 미래 산업들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업하고는 전통적인 산업들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업들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앞으로 투자 유치하고 했을 때 첫째는 가성비 높은 도시적 매력을 살려서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아마 제주도 상당한 담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산업도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의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산업들,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기존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이긴 합니다만은 첨단 산업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첨단 산업은 상당히 독특한 나름대로의 에코시스템, 나름대로의 산업 생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산업 생태계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성비 높은 도시적 매력인데 제주도는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이라든가 문화 이런 건 다 좋은데 도시적 매력이라고 했을 때 도시라고 하는 게 뭘 뜻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것하고 재미있는 이 요소가 제주도가 좀 약한 게 아니냐.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재미있게 데이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거. 자연환경 측면에서는 제주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마 앞으로의 특히 이제 에너지라든가 전기자동차 같은 것들이 보시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자율주행차하고 굉장히 관계가 높아요. IT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 모멘텀과 싹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 젊은 애들이 주로 이제 첨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도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60만의 인구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도시적 매력을 잘 갖추느냐. 도시적 매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게 놀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죄송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마무리하니까 그쵸 약간 당황스럽죠. 이따 뭐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차 토론할 시간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영준 교수님 바로 모실게요. 윤영준 교수님은 싱가포르 NTU 교수님으로 10년 동안 있었고요. 지금은 카이스트하고 이제 겸직 교수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스마트 네이션스 그다음에 대학에서 스마트시티와 연관된 것들이 어떻게 기업하고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이런 초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지금부터 싱가포르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와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탈루니아 얘기도 듣고 제주도 또 공부를 조금 하고 왔는데 그냥 와도 될 뻔했습니다.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로 부임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NTU라고 난양공대라는 곳에서 한 9년 반 정도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운 좋게도 이렇게 좀 스마트 시티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 프로젝트들을 좀 하면서 제가 느꼈던, 주로 저는 이제 학교와 이제 연구소 쪽과 어떻게 이제 이런 투자 전략 그런 쪽에서 스마트 시티를 개발을 하면서 싱가포르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많은 것들을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배웠는데 그걸 좀 공유를 짧게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 예. 여러분 싱가포르 많이 가보셨나요? 예. 네, 저는 싱가포르에 이제 NT 회사 지금 겸직을 하고 있어서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오래 살았고요. 예, 한 9년만 살면서 지금 제주도 왔더니 약간 싱가포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싱가포르는 날씨도 맑고 좀 덥고 습하긴 한데 그래도 참 살기 좋은 도시, 외국인이 참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한국인이라서 한국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스마트 시티랑 무슨 관련이냐 했을 때, 아까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살만한 도시, 재미가 있는 도시, 그런 게 있어야지 어찌됐든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뭐 사람이 지금 이제 제주도가 이제 서울보다 3배 정도 크다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 경상도 크기면 엄청 크고요. 예, 싱가포르는 서울이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약간 큰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보다 많이 작은 거죠. 근데 이제 제주도랑은 이제 제주는 한라산이 있어서 좀 이런 분포가 다르긴 할 텐데, 제주도도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한 600만 정도, 580에서 600만 정도 있고요. 도시국가니까.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저도 이제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싱가포르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몇 년째 지금 전 세계에서 GDP 1등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물가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소득도 높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저도 이제 9년 반 살면서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받쳐줘야지 이게 투자도 유치가 되고,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죠. 그죠? 저희 이제 여러 이제 인터내셔널 탤런트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해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그런 꼭지를 잡고 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교육뿐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싱가포르 가면 되게 힐링할 수 있는 데도 많아요. 저 지금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서는 힐링할 수 있는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가면 이제 경관이 좋고, 도시 이제 싱가포르 이제 가든 시티로서 이제 되게 경관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넘버를 보시면 인구는 이제 아세안 쪽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구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한 3번째로 한 6억 3천 정도 있는 아세안 국가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찍었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주식도 안 좋고 저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 저기 한국 와서 갑자기 주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꼭지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하여튼 지금 아세안 쪽은 아주 경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부분 한 3에서 4%, 큰 데는 6%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개발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안정성에서 싱가포르이 세계 1, 2, 3위 안에 항상 들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싱가포르이 좋은지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인구도 좀 많고, 그 다음에 그로스 레이트 좋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게 많은 인구 중에 60%가 되게 젊은 인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이런 산업을 개발하기에 되게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유럽이나 미국 쪽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한 30에서 40% 사이, 한 30% 초반입니다. 젊은 인구가. 우리나라 이제 여기는 이제 아세안이나 싱가포르 쪽은 60% 이상이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 이제 정보들이 말해주는 게 참 스마트시티 개발하기 좋은 곳이 아세안이다.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유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 싱가포르는 이제 제주도랑 닮은 게 많죠. 섬나라고, 그죠? 그다음 공항이라든가 이런 항만이 많이 발달돼 있고, 그냥 물류 중심이고 하긴 하는데 관광도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 연간 이제 방문객 수가 한 1,500만, 1,500만, 예, 1,500만, 죄송합니다. 1,500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1,500만인데 싱가포르는 한 1,800에서 2,000만 정도 되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싱가포르는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많고 한국은 제주도는 좀 조사를 해봤더니 내국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직은. 예,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나라죠. 그래서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로 명명을 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요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스마트하고 서스테이너블하고 라이버블한 시티, 좀 살만한 도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싱가포르의 전략, 뭐 몇 장 안 되는데요. 싱가포르의 이제 스마트 네이션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런 그 에코시스템을 해서 여기를 리빙 랩으로 만드는 게 이제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요 제주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냥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정책을 이제 이따 잠깐 이제 토론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살만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정책을 개발을 해서 이런 싱가포르를 레퍼런스 사이트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뭐 모델하우스 같이 모델 시티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파는 게 목적입니다. 팔아서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연구소라든가 학교들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제주도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그런 이런 생태계가 돼 있는 거죠. 싱가포르에 이제 학교가 저희가 이제 있는 난양공대가 있고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가 있는데 되게 상당히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계 랭킹 한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 인스티튜트도 이제 A스타라고 있는데 거의 뭐 세계적으로 되게 수준 높은 리서치 인스티튜트 환경을 갖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탑 과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분들이 와서 진짜로 이제 국제 커플도 많죠. 그런 실제로 와서 살 수 있는, 와서 그냥 연구만 하고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제주도에 잠깐 와서 잠깐 일만 하다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많이 와서 사는 그런 게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스마트시티 이제 싱가포르 많이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 필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렇게 싱가포르 스마트시티를 이제 아예 레퍼런스 사이트로 기획을 해서 국가 전략 발전 전략 이름을 스마트 네이션 프로젝트로 바꾼 후에 이렇게 아세안 지역에 35개의 스마트시티랑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이라든가 남아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스마트시티를 개발을 하면서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팔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더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레퍼런스가 생기면서 이런 방향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고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스마트시티를 이제 진행하는 전략 중에 제가 좀 많이 봤던 거는 이런 서쪽에 저희 NTU를 기반으로 해서 NTU가 규모가 꽤 크거든요. 한 판교시 한 2-3배 정도 되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NTU를 기반으로 해서 난양공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시티를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이거 뭐 동영상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NTU 에코 스마트 캠퍼스 하면 나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비슷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기술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살만한 도시를 만들게 되면 투자하는 자연이 따라오지 않을까. 살만한 도시 여러 조건이 있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유 단장님 말씀하신 이코노미컬하게 서스테이너블한, 그죠?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싱가포르는 소득세가 되게 낮습니다. 한 연봉 1억 5천, 2억 3억 받아도 10% 미만으로 냅니다. 그럼 그 세금 그러니까 와서 사람들이 살기가 좋죠, 그죠? 거의 뭐 임금 받으면 그냥 인마이 포켓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것들, 정책적인 것들, 예,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교육도 그 로컬 학교 다니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인터내셔널 학교 다니는 거예요. 가서 하면은 영어랑 중국어를 배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죠. 예, 뭐 싱가포르에 동남아 가시면 그랩카 많이 타보셨을 텐데 이런 그 공유경제 우버 같은 거죠. 이런 규제도 다 아주 풀어놓고 블록체인도 많이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참 아직 많이 선도적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블록체인도 많이 규제도 안 시키고 있고, 전기자동차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해서 많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정리를 해봤는데 이따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싱가포르에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런 뭐 인도네시아,
뭐 아세안 국가뿐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아니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죄송합니다. 예, 남아공, 예,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의 이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하면서 싱가포르이 더 부자나라가 됐어요. 나라 전체로. 그래서 제주도도 그런 에임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자꾸 키워나가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투자 유치가 쉽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1번은 일본은 이제 저는 유단장님 말과 이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살만한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살만한 도시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유치가 되고 그렇게 성공적인 이제 투자 유치가 되면 또 그걸 또 해외에 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팔 수 있으면 또 다시 또 선순환이 돼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짧은 시간에 그래도 10분 남았네요. 10분. 예. 해보시죠. 제가 시간 배정을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한테는 좀 더 드리는 바람이 이렇게 됐고요. 바로 교차 토론 들어갈게요. 제가 우선은 준비된 걸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 단장님께서는 LG CNS가 최근에 마곡지구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마곡으로 왜 옮는지, 마곡에서 투자 유치를 한 건지, 아니면 기업이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때 이러이러한 옵션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오시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진정 원하는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기업이 원하는 타겟화된 그게 뭔지를 우리 유 단장님 간단히 멘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페인에서 오신 분한테는 아까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연계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서비스와 투자기업 유치가 같이 연계된 건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접점, 기업과 스마트시티에 있어서 구체적인 접점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간단한 사례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다양한 거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갖고 있는 것에 더 얹혀서 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중앙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의 다양한 비교, 특히 가성비에 대한 거를 했잖아요. 근데 워낙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런 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제주가 갖고 있는 제주의 특화적인 걸 가지고 어떤 중앙정부 제주,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기업의 특화성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게 있으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죠. 그러니까 디벨롭하고 테스트베드 하고 그걸 커머셜라이즈 한다는 건데, 제주가 스마트 그리드나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던 게 테스트베드에서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까지 갈 때에 대학이나 내지는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파블릭 차원에서의 역할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걸 제주에다가 하나의 팁을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라는 걸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 단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르게 얘기하면 융합의 시대입니다. 융복합의 시대. 그러니까 LG그룹이 올해 매출이 160조 원 정도 되고요. 글로벌로 23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쭉 오는, 융복합의 시대가 오는 걸 느끼면서 개별 회사 만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걸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만 명 중에 글로벌로 R&D 인력이 대략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국에 있는 인력들의 대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야겠다. 융복합 R&D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곡지구는 현실적으로 LGCN은 제가 지금 저희 사업 담당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체 110만 평이고요. 그중에 LG가 4조 5천억 원을 들여서 5만 3천 평을 저희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만 5천 명의 R&D 리서처 중에 2만 2천 명을 수용하게 되고요. 지금 LG전자, LGCNS, LG화학,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할 것 없이 이 융합 R&D 관련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서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일 기업, LG전자 한 60조 정도 하는데 그 기업만이 이 시대 글로벌에 놓고 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스마트 시티 유럽하고 한국하고 큰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유럽 같은 데는
애자일 어프로치라는데 이제 컨셉 잡고 테스트 만들어서 POC 하는 거, 프로브 오브 컨셉 하는 건 잘하는데 한국처럼 스케일업을 못 해요. 그래서 한국이 가장 그 빠른 시간에 캐치업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거는 스케일업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종 5-라고 부산의 고델타를 한 번에 크게 많은 스케일업을 하는데 제주도에 사실 많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캐치해가지고 그걸 제안해줘야지만 기업이 들어온다. 그래서 LG가 원했던 마곡은 융복합의 R&D 복합 컴플렉스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마곡을 낙점한 것이었고 하이닉스가 용인시를 원하는 것은 물류라든가 다양한 혜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LG도 구미에서도 지금 많이 철수했고요. 평택에서도 일부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한국에서 생산 중심으로 가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업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걸 냉정히 인정을 하고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포인트 다시 잡아야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에 대한 연계성을 근데 그렇게 LG가 그렇게 한꺼번에 다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사베타 올렸다. 예, please. Yes. Okay. What do enterprises, big companies see in smart cities? Three things, I guess, from our experience. They see a system. A smart city is a system. So that means that there are companies, there are suppliers, there are consultants, there are universities. When a smart city has these initiatives, they are, the city is showing at the same time that it has the environment to grow companies. Companies are interested in this type of systems. Second, very important, it shows that administration and public officials are collaborative. They are, in a way, it's an entrepreneur administration. They want to do things, they want to change things, and they want to open and collaborate with companies. That's another key factor to choose a city where to establish your activities. And again, last but not least at all, when you have a smart city, you have a capacity of attraction of talent. People want to come to your city to live. And if you do it right, it's quality of life that you're living to people. At the end of the day, we all can gain $1,000 more or less, but we value a lot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is what really a smart city is all about. 감사합니다. 제주의 도시 환경이라는 게 육지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육지는 뭔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 구축이 용이한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는 신도시보다는 신도시를 개발할 만한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 시티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앞서서도 계속 패널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집어주셨는데 사람 중심의 스마트 시티로 가야 된다. 기업과 비즈니스에 용이한 그 스마트 시티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기업의 니즈들을 잘 담을 수 있는 방향성들에 대한 검토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주로 이제 제주도를 찾아오시는 기업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찾아옵니다. 이제 혁신적인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혁신 기업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에 대한 유치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 금융 모델들을 만드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바뀌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제주도에서도 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모아서 세금을 들이부어 가지고 뭔가 공단처럼 키운다라는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제에 대한 경쟁력이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규제 완화에 대한 좀
그 기회들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들을 모으고 기업들이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건들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과거에는 관광이나 아니면은 좀 토지 개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약간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유치 정책들이 많이 좀 변경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리소스를 가지고 뭔가 업그레이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어떻게 개방해서 기회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만들어진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펀딩을 하고 성장시킬 것이냐에 대한 정책들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 너무나 많은 캐치프레이즈나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걸 좀 드릴다운해서 구체적인 전략화와 실행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가 상당한 부분 이제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의 그 경쟁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런 것들인데 특정 요소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바라보시는 시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떻겠는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했을 때 말씀드렸던 핵심은 뭐냐면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세팅 자체가 편리하고 재미있는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 같은 데서는 기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도 좋고 대중교통도 좋고 의료도 좋고 하기 때문에 몇 개 규제만 푼다든지 몇 개 뭐 산업단지 조성한다든지 이거 또 기업이 원하는 뭐 몇 가지만 풀면 되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가면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만약에 제주도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거기서 애를 데리고 기르면서 생활하는 게 가능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제주도의 도민으로서 또는 서귀포 시민으로서 제주 시민으로서 설령 거기 잡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연봉을 많이 주는 잡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를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규모가 서울과 같이 거의 모든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규모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가지의 일상생활에서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고 하면 제주도 오는 걸 내가 진작에 고려해 볼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잡아서 그래 10가지 가운데 다 충족은 안 되지만 우리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거주하고자 하는 공간으로서 애를 데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살 때 이거 되면 내가 가볼 만하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잡아서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장기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거주지로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몇 가지를 잡아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 2, 3년 안에 즉각적으로 마케팅 포인트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스마트 시티적인 요소를 결합을 해서 끌고 나가야 이게 승부를 보는 것이지 10년, 20년, 30년만 간의 일관된 장기적인 이 계획 그런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그런 식의 몇 가지 포인트를 딱 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전략 아래 끌고 나가야 된다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이어서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포인트가 무엇일까? 아까 이제 테스트베드에서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 어떻게 갔냐고 이제 이런 싱가포르 케이스를 그런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뭐 다 이게 스마트시티나 4차 혁명 관련해서 다 이게 에코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떨쳐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트랙션 포인트가 뭐냐 했을 때 저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육에 열광하고 있고, 그래서 제 그 동료 교수님들도 많이 제주도에 그 사세요. 그러니까 대전에 잠깐 계시긴 하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많은 이유가 자녀들이 거기 국제학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자베르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트랙션 오브 탤런트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싱가포르는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이 제가 한국 사회랑 비교해 봤을 때 뭐 그 디퍼런시에이션 포인트가 뭐냐 했을 때 교육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왔을 때 아무래도 와서 그런 글로벌 인재로서 좀 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런 꼭지를 잡아서,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또 미세먼지도 있잖아요, 그죠? 서울보다는 제주가 그래도 뭐 깨끗하다, 뭐 이런 걸 마케팅 포인트 잡아서 교육도 좋고 한다면 이런 그 테스트베드에서 커머셜라이제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결국 가려면은 이제 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런 뭐 어트랙티브한 포인트를 좀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딱 잡아서 이제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오버됐는데요. 축구를 봐도 항상 그 플러스 타임 있죠. 제가 이거라도 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플라이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듣고 계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몇 분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한 분이라도 우리 양 사장님 제일 먼저 손 드셨는데 질문의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제주도가 이제 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도시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랑 우리가 제주도 도정이 추구하는 스마트시티가 뭐가 다를까? 사실 저는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과 그 보존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과 대립의 그런 도시가 되고, 이 갈등은 뭐 어디든지 있죠. 그럼 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게 발전할 수도 있고 대립과 분열로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갈등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자기들 의견을 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수집해서 거기서 정책 대안들을 다양하게 이제 수집해서 논의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제주 지역 현안 문제를 어쨌든 해결하고 그거를 해결해야 미래도 있는 거지. 현안이 해결이 지금 잔뜩 널려 있는데 자꾸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꿈꾸는 건 아까 싱가포르의 사례도 봤지만 제주도가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서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진짜 잘 사는 도시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좀 더 스마트시티 하면 다 버추얼 싱가포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우리 제주도도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고, 싱가포르에서는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좀 도시로 만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의외로 뎁스가 깊네요. 근데 아무리 긴 질문도 대답은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 두 분한테 우리 JDC하고 제주도하고 했던 스마트시티 방향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조율 문제는 노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윤 교수님께서는 싱가포르에서 아까 일어났던 어떤 갈등적인 어떤 스마트 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갈등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극복 내지는 그러한 사례에 대한 걸 간단히 답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JDC가 초기에는 이제 물리적 개발 쪽에 집중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스타트업 육성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얼라인먼트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갈등 구조 해소와 관련해서는 뭐 답이 없죠. 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다만 작년에 저희가 그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고 해서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 그쪽과 관련해서 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실험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뭐 디지털 사회혁신 최우수 기관상도 받았고 올해 2년차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랑 별로 그렇게 관계없는 질문일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싱가포르로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그 질문의 깊이가 또 아주 너무 깊어서 제가 터치하기에는 그냥 제가 살아봤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싱가포르 좋은 얘기를 주로 했는데 뭐 그런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안 좋은 면도 많고요. 갈등도 이제 그 실제로 그 많은 갈등과 그런 사실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로 제가 본 갈등은 포리너들은 좀 행복하게 사는 편이고요. 거기 시티즌들이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왜냐면은 싱가포르이 그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해외 그런 고급 탤런트를 좀 끌어오는 되게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티즌들이 좀 힘들어서 그런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싱가포르 정부에서 되게 스마트시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유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양방향 그런 소통 채널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그 싱가포르 아시겠지만 약간 많이 독재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만들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버추얼 싱가포르라든가 어떤 이런 스마트시티나 이런 산업 관련해서 개발을 하러 할 때 그래도 많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시티즌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요즘은 한번 몇 년 전에 그 싱가포르 거의 그런 일일 정당 거의 정당이 있긴 한데 한쪽이 다 가져가죠. 거기 인민당이 다 가져가는데 한번 지지율이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시티즌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는 양방향 그런 그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버추얼 싱가포르이 그냥 개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발하면서 그 시티즌들한테 이제 테스트 배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피드백도 받고 그런 하는 건데 그런 갈등 산업 구조적인 갈등 문제는 약간 싱가포르 태생적으로 좀 이렇게 그냥 정부 드리븐에서 끌고 가는 면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그 약간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인상 단장님하고 사비에타 볼라타 두 분께 마지막 멘트 내지는 하고 싶은 말씀 1분씩 드릴게요.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1분. 네.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가장 그 어렵게 생각하는 그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지방 정부의 정권과 중앙 정부의 정권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넘어갈 때 사업의 영속성이 개런티가 되느냐예요. 그게 개런티가 된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 그 지자체나 그 사이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플로우에서 질문 주신 분이 한국 사회가 저도 21년째 비즈니스 하지만은 상당히 극단에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화나 타협과 공존이 옛날에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자던 우던. 근데 지금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극한 대립의 상황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공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무게 중심이 거버넌스가 퍼블릭 섹터에 강력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시티는 제가 아까도 유럽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럽은 EU 펀드라고 하는 그랜트를 이렇게 마중물 정도로 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거버넌스의 틀이 큰 법과 제도를 바꿔주고 이 플랫폼을 바꿔주는 거는 퍼블릭 섹터의 분명한 역할이지만은 이미 피플과 프라이빗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시대는 퍼블릭이 옛날에 정권을 갖고 하던 이 푸시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지해야 되고 거버너들에게도 이 민간 섹터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불평불만 하기 전에 그 소사이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자와 우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자와 우가 함께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죄송스럽지만 원지사님도 옛날에 오른쪽 예를 들어서 보수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뭐 그 여시제라고 하는 곳 예를 들어 하나 샘플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시제라고 하는 곳은 자와 우에 그나마 중도에 가까운 그 대선 주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나라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과 극우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 퍼블릭 섹터에서 많은 부분이 넘어오고 있다. 그걸 인지하고 퍼블릭 섹터는 그거에 대한 법제도의 바탕을 만들어주고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 시간이 좀 걸려도 대화하고 타협하고 공존하는 게 스마트시티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es, well, I was going to insist on that, on dialogue and dialogue and dialogue. Yeah, that goes perfect. Before that, I would say that we need communication because sometimes we react to, let's say, problems by the local government in a very, let's say, political way, because of course there are political interests all around, and everybody uses, I always remember the mayor of Barcelona that lost the elections probably because he organized a very nice referendum on whether a tramway had to cross on a very central avenue of the city. So it was a very, very daring initiative, but everybody used the occasion to complain against every other policy of that mayor, so he lost the elections. But since dialogue is needed, communication goes first, and it's important to know, for instance, what are the advantages of a certain, let's say, as I show in my presentation in Stockholm, how can you reduce the cost of and the increase the health of your children by measures that seem to be very unpopular at the beginning, which is controlling the amount of cars that enter into your city. So this communication is really an important part of it. 예, 7시 3분 전인데요. 실은 저는 좌장보다도 저는 발표나 토론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좌장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꾹꾹 누르다가 클로징 멘트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분 정도 마지막 멘트까지 하면서 저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나 의료에 대한 얘기 굉장히 투자 유치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저희가 13년 전에 다음 유치할 때 그 얘기도 나왔어요. 그나마 다음은 그때 20대, 30대 초반에 처녀 총각이었기 때문에 교육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만약에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에 교육과 관련된 자녀들이 있었다면 제주에 오기 어려웠겠죠. 예, 춘천이나 전주하고 제주가 세 군데가 이제 경합이 됐었는데, 그래서 캠퍼스 프로젝트라는 걸로 해서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고 뭔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자, 그래서 제주가 중요한 팩트 요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제주자 들어간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특히 제주 반도체 아시죠? 제주도 수출액의 거의 한 8, 90%를 차지하는데 1,000억 이상 수출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주에 내려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드웨어 반도체 회사가 어떻게 제주에 왔겠느냐. 그리고 제주에 왔었던 결정적인 이유, 여러 가지 입지적인 면, 싱가포르와의 어떤 거리, 타이베이와의 어떤 수송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찾으면 있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자. 아까 LG에서 얘기했던 융복합적인 면에서 한 곳에 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요소들. 그럼 제주만에 갖고 있는 게 뭐냐. 아까 발표하셨던 전기차 특구, 드론 특구, 그 다음에 데이터 특구,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한 차별적인 걸 가지고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 더 붙여보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꿈을 꿔봤어요. 그 꿈이 뭔가 하면 트루먼 교수라고 대학에 자기 제자들이, 똑똑한 제자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면 다 동부로 가버려요. 그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워싱턴 DC 쪽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잡아놓고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게 오늘날의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트루먼 교수가 고민했던 그런 차원의 생각을 제주대학교에 트루먼 교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뭐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 3개가 있어요. NC 스테이트, 그다음에 UNC, 그다음에 두크 대학. 근데 거기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다 대학 졸업하면 다 대도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총장 3분하고 도지사가 만나서 협의를 하기 시작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만든 게 오늘날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가던 데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 젊은 친구들 다 빠져나가고 이 애들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니스 이번에 칸느 영화제 보셨잖아요. 그 바로 옆에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피에르 그분이 원래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자기 지역이 워낙 안 되니까 옮기죠. 와서 도의원부터 시작해서 결국 국회의원 합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이 돼서 10년 이상 거기에다가 자기의 열정을 투자해서 만든 게 오늘날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도민의 문제고 지도자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피에르 같은 상원의원, 피에르 같은 정치인이 제주에 분명히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호디즈 같은 주지사 내지는 원지사님이 이제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라운 교수와 같은 제주대학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그거를 같이 영유하면서 내 자식이 여기에서 좀 더 나은 생활, 취업되고 지속적인 고용을 할 수 있다면 제2의 스마트팜, 도민들이 반대했잖아요. 농민들이 반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죠. 같이 공감하고 약간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게 있다면 지역기업, 지역대학, 도청, 그다음에 JDC 관련된 진흥기관들이 같이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준비 되시고요. 딱 1년 후에 제주 포럼 또 열리잖아요. 그때 우리 양 국장님은 더 큰일 하시겠지만 오늘 해왔던 것들을 비슷한 섹션이 있다면 한 10분이라도 오늘 얘가 나왔던 것들이 1년 후에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게 미흡했다라는 어떤 반성 내지는 성과에 대한 공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공유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다 슬라이드로만 보셨죠. 원하시는 분들 투대 유치과 연락하십시오. PDF 파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우리들이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그러한 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한 3분 오버됐네요.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마지막 사회자가 마치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나와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